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세 번째 주, 첫 번째 강의. 오늘 강의할 내용은 바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상품화폐 경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상품, 화폐. 자, 그러면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대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농업은 어떻게 발전했을까? 그리고 상공업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자, 한번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로 하죠. 자, 먼저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후기에 영농기술이 상당히 발달하게 되는데 밭에서는 견종법, 논에서는 이양법이 시행이 돼요. 그러면 견종법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확인해 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들 밭에는 고랑과 이랑이 있다는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쪽이 이렇게 이랑이고 그리고 이쪽이 바로 고랑입니다. 이렇게가. 그럼 예전에는 여러분들 여기 밭 이랑이에다가 재배를 했어요. 이쪽에다 재배할 때는 많은 노동력, 일손이 많이 들어가요. 그 이유는 정말 모든 게 손만 갖고 농사를 지어야 됐습니다. 오늘날 이랑에다가 심는 가장 대표적 작물하면 고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고추밭에 가면 여러분들 이랑, 고랑 아주 크게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구분이 확실히 되죠. 그래서 이랑에다가 재배하는 거 봤을 겁니다. 그리고 담배 농사도 역시 이랑에다가 재배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여러분들 이제 고랑에다가 재배하는 농법이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견종법입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대표적 작물로는 땅콩, 그 다음에 밀, 보리 전부 다 여기 고랑에다가 재배합니다. 자, 근데 고랑에 재배할 때는 씨앗을 쫙 뿌려, 고랑에다 쭉쭉 뿌리고 양쪽 발로다가 툭툭 이쪽을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고랑과 이랑이 이렇게 좀 많이 낮아지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아, 견종법의 시행은 생산력의 증가 효과도 물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이양법입니다. 이양법도 여러분들 아주 쉽게 말하면 자, 이 이양을 하기 위해선 묘종을 미리 길러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묘종을 모내기 하기 전에 묘판을 만들고 묘종을 이쪽에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옮겨 심어야 되겠죠? 어디에? 논에 옮겨 심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 가을에 보리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자, 이쪽에 5월 달쯤에 보리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뭐를 심어야 돼요? 벼를 심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때 보리 베어내고 그리고 벼를 심을 때 요 기간 내에 그냥 하늘에서 그냥 알아서 비가 쫙 내려줘갖고 그냥 여러분들 이 모내기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국가는 이 양을 매우 적극적으로 장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늦봄초여름 즉 모내기 철에 오축구기단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오축구기단. 자,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여기 이쪽에서 여러분들 기단이 발달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여기 우리나라에 무슨 산맥이 있어?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태백산맥에 그 바람이 팍 부딪히면 그 고개를 넘으려고 쟤는 힘이 뒤지게 들어.
그리고 서쪽에 쫙 그럴 때 아씨 땀 쭉쭉 빼갖고 수증기 다 뿌리고 그 다음에 딱 넘어오고 나니까 건조한 바람이 샥 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가뭄이 쫙 드는 바람에 농사 짓기 더럽게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야씨 이거 정말 너무 위험하다 이거 하지마 이 양품 하지마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후기에 수리시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보도 만들어지고 저수지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 양은 노동력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1년에 2번 보리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장소에서 두 작물을 재배가 이루어질까 1년에 2번 재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벌 거 아니야. 생산력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 이양법과 견종법의 시행은 노동력의 절감 효과도 있고 또 어쨌든 생산성이 높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생산력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예전에는 이만한 땅이 있었습니다. 자, 이만한 땅이 있었으면 이만한 땅을 4명의 농민이 이렇게 나누어서 경작을 했어요.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노동력이 절감이 됐다고 그랬죠. 그럼 절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을 2사람이 지었던 땅을 이제 1사람이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사람, 농사를 짓는 그 사람은 전 시대에 비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또 1사람은 여러분들 농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 질 기회가 없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사람이 넓은 땅에 경작이 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현상이 나타났다? 광작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 작물이 많이 재배돼요. 담배, 인삼, 연합 거죠. 자 이거 시장에 그냥 바로 내다 주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쌀의 소비량도 많이 늘어나게 되죠. 조선시대 후기 인구도 조금씩 증가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면 쌀의 상품 소비량이 늘게 되고 쌀이 상품화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지대, 땅 사용료, 소작농과 지주의 관계가 변합니다. 물론 지주와 소작농령을 지주, 전호, 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는 여러분들 지주가 있죠? 지주가 소작농들에게 뭐를 냅니까? 땅 사용료 지대를 내면 생산량의 절반 정률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타조법이라는 생산량의 2분의 1을 냈었어요. 근데 조선시대 후기에는 이게 조금 바뀌어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타조법이 관행입니다. 일반적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일부 농토에서는 자 이렇게 비율제가 아닌 X를 정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나 이 땅 빌려주는 대가로 1년에 얼마 아예 땅 사용료를 정한 정액지대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도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조선시대 후기 이렇게 이 농업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사회적 영향을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지금 영농기술이 발달돼서 농업 생산성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넓은 땅에 경작이 가능해지는 광작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농민들 간에도 이제 계층 분화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요. 왜냐? 아까 말한 상품 작물을 재배해서 돈 많이 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 시골 사람들이 다 가난한 거 아닙니다. 특용작물 재배해서 돈 많이 버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땅값도 엄청나게 올라가서, 저도 경기도 이천 시골 출신이지만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면 제가 소주 샀는데 요즘은 얻어먹습니다. 왜? 아유, 시골 애들 땅값 많이 올라갔죠. 또 우리 동네는 여러분들 이 복숭아 농사 짓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이, 돈 잘 법니다. 요즘은 이 시골 친구들이 술을 더 많이 사요. 한마디로 시골 사람들 중에 조선시대 후기에도 마찬가지로 부자 농민이 이제 대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 이렇게 모두가 다 부자 농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양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거나 이제는 여러분들 하루 품을 팔아서 살아가는 임금 노동자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후기에 농민들 간의 계층이 분화됐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들 아마 참 느낌이 딱 들었을 거야. 조선시대 후기에 농민들 간의 계층 분화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업, 수공업, 특히 수공업은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 또 확인해 보기로 하죠. 자, 수공업은 여러분들 이렇게 공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대동법이 시행됐습니다. 대동법은 국가의 필요로 하는 관습품을 전문적으로 조달해주는 누가 등장했어요? 공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공인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여러분들 조달할 때 시장이 없으면 누구한테? 수공업자한테 부탁해서 만들어 갖고 국가에 납품을 진행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현상은 조선시대 후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농민들의 생활 안정되면 어쨌든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게 되고 그럼 당연히 물건을 만드는 장인, 수공업자 역할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국가공장 가서 일하는 것을 당연시했던 그런 조선시대 후기의 장인들이 아이씨 나쁜데 안 가. 나 국가공장 가서 일 안 할래. 내 공장 차려서 물건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나타나요. 자,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내 공장을 딱 차렸습니다. 그래서 상인이 나에게 붓을 만드는 장인인 나에게 내가 붓을 만드는 장인이라고 좀 예를 들어봐요. 그래서 국가에 지금 붓을 10,000개를 납품하기로 해요. 나보고 붓 좀 만들어 달래.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아니 뭐 여러분들 말총도 사야 되고, 응? 아니 면 여우털도 사야 되는데, 그리고 대나무, 응? 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근데 이런 국가에 납품하려고 했던 이런 상인들이 또는 시장에 팔아야 될 상인이 나에게 미리 돈을 줘. 그래서 대금을 미리 준다는 겁니다. 자, 이 대금을 미리 주는 그런 하나의 이 무슨 수공업? 선대제 수공업이 성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돈을 받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붓을 만들어서 상인한테 납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돈 좀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수공업 자본가가 등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문 생산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주문 생산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내일 모레 뭐 체육대 하긴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또 그냥 건너뛰겠지만 옛날 같으면 반티 만들. 그때 팀 만들 때 먼저 주문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팀 만드는 사장님이 뭐부터 넣으래? 돈부터 넣으랬잖아요. 무슨 생산제? 주문 생산제잖아요. 오늘날 주문 생산제 방식이 조선시대 후기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수공업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을, 점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자 간의 수공업도 발전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대장간의 모습 그 다음에 가정 내에서 하는 길쌈의 모습 역시 자리짜기 같은 여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업은 어땠을까? 이제 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역시 조선시대 후기에 상품 수요 욕구가 커졌습니다. 그럼 상품 원료인 당연히 여러 가지 금속이 더 필요했겠죠. 뭐 금도 필요했을 수도 있고 은도 필요했을 수도 있고 광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시대 전기만 해도 모든 그런 나라의 광산업은 국가가 주도하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조선시대 후기에 이 광물 수요 증가가 되고 특히 청과 교육이 이런 은혜 수요 증가되다 보니까 국가가 차라리 세금 받고 개인에게 광물 채굴권을 인정합니다. 자, 그게 민간인이 이루어지는 바로 채굴 성행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자 금강 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에 금이 생산된다 광물간 농사 짓다가 그냥 노다지 캐러 즉 금 캐러 전부 다 가버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깊은 산골에 갑자기 수만 명이 모여듭니다. 금이 그냥 콱콱콱 쏟아지면 뭐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만 명이 살았을 때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오늘날 뭐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쫙 발생, 말하지 않아도. 그러면 거기에는 또 우리가 그냥 말 안 해도 금방 느끼죠. 전국에 장사하는 사람, 또 그냥 뭐 술집, 뭐 그냥 거기에 도박꾼 뭐 다 모여들 거 아니야. 사회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국가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물론 어떤 민간인에게 채굴권을 줘서 세금을 받아서 국가 재정에 도움은 될지 몰라도 많은 사회 문제를 낳기 시작한다는 걸 알죠. 거기다가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매일 금을 만지는 거라니까 어떤 사회 불만 세력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있단 말이에요. 안보상의 위험할 수도 있죠. 이게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가 하지마 그래서 하지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몰래 채굴하는 잠체가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적으로 100% 다 막지는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광업에서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가 바로 뭐냐? 자, 여러분들
전문화와 분업화 현상이 시작돼요. 전문화와 분업화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광산을 개발할 때 돈을 내는 물주, 즉 자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돈을 갖고 경영하는 떡대, 경영인이 있고, 그리고 역시 이렇게 경영인들이 이제 이 금강을 이렇게 A 금강, B 금강, 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굴. 그럼 거기에 역시 담당 소장 같은, 오늘 따지면 소장이죠. 이 혈주가 있고, 그리고 채구라는 노동자 있고, 채구라는 것을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순도 100% 금으로 만드는 재련 노동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조선시대 후기의 광업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는 분업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수공업에도 엄청난 변화, 선대제 수공업이 성행했고 강업에서는 전문화와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상업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상업입니다. 역시 상업이 상당히 발전을 해요. 그건 이야기했듯이 대동법이라는 세제 공인의 출현, 국가에 필요한 관서품을 조달해주는 이 사람들의 역할, 시장에서 구해다 주겠죠, 국가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분들 상품 수요가가 높아지게 되고, 그럼 당연히 일어나나요? 상업에 발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여러분들 여기 대동법 시행 이후에 등장했던 여러분들 공인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사실 상업활동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세요. 상업이 규모가 활발해진다? 그러면 당연히 상인들이 급성장하겠죠. 이 도성에서 장사하는 시전 상인들만 아니라 이제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인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특히 난전 상인이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여러분들 시전상인은 어떤 상인들이냐면 유기전 같은 상인을 뜻하는데, 이들은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해주는 대신에 당연히 뭐 있겠습니까? 일정한 특혜를 받았죠. 그 특혜가 금난전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전상인을 단속할 권한. 예를 쉽게 들면 방화동에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국가에 세금을 내죠. 옛날로 따지면 여러분들 여기 방화동이 말게리야, 여기 도성 아니고 방화동이 도성 중심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국가에 빵을 일부 납품해주는 대가로 특혜를 받았어요. 그 특혜가 바로 뭐냐? 그 방화동에 노점에서, 즉 리어카 의해서 빵을 파시는 분을 단속할 권한, 토스트를 판매를 못하게 할 권한, 그 권한이 금난전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난전을 금지할 권한이에요. 요즘은 여러분들 노점상을 단속할 권한이 정부기관에 있지만 옛날에는 시전상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파리바게트 사장님이 자 노점에서 토스트 판매하는 분을 단속할 권한이 있었다. 그런데 정조라는 사람이 즉 정조대왕이 혁신적인 통공정책을 실시하죠. 신의 통공입니다. 자, 이 특권 폐지시켜버렸어요. 폐지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됐어요. 그래서 난전상인들이 대거 등장하죠. 그리고 지방에는 여러분들 저 의주의 만상, 개성의 송상, 평양의 유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부산 지역의 내상, 그리고 서울의 한강을 중심으로 상업활동하던 경강상인 같은 상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럼 지금 머릿속에 썩적 그려져요. 아, 상인들도 다양한 상인들도 등장하기 시작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객주라든가 여각 같은 그런 사람들도 상업활동을 합니다. 자, 지방의 도매업자인 객주, 그 다음에 여인수거업을 하면서 상업을 활동을 했던 여각. 그래도 지방을 또 중시방은 지방 중심으로 이게 대표적인 상인들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런 보부상들의 활동도 되게 활발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머릿속에 지금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이 수많은 상인들에게 또 역시 물건을 대주는 자 도매업자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전국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이 도매업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도고라고 불리우는 상인입니다. 자, 이 도고는 여러분들 전국 도매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워낙 이렇게 전국적인 그런 하나의 큰 그런 하나의 이 상업 상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당연히 무역에도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아마 허생 같은 것 예를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마 허생전 들어봤을 거예요. 자, 허생은 자 안성의 한 주막에서 자리 잡고 밤대추, 감, 귤 등을 독점했대요. 그 나라가 난리가 났대요. 왜냐면 거래되는 과일이 없어서. 그 과일값이 폭등하니까 이거를 또 팔았대요. 돈 왕창 벌었대요. 이어서 허생은 그 돈을 갖고 뭐 했느냐? 자, 여러분들 제주도로 들어갔대요. 말총을 샀대요. 왜? 칼, 호미, 삼배 갖다 주고. 또 물물 교환이죠, 냉정하게. 그래서 돈을 또 엄청 또 말총이 어떻게 돼? 전국적으로 또 없어지니까 이건 뭐 말총 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전국 최고의 도매업자 도고.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 바로 감옥 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조선시대 후기의 상업의 변화. 이제 예전에는 관허 상인, 국가의 허락받은 상인들, 보부상이라든가 시전상인이 주도했던 상업활동이 이제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상업이 발달하더라. 각 지역에는 여러분들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상인들, 만상, 송상, 내상, 경강상인, 유상이 있다면 또 도성 안에는 시전상인과 대별될 수 있는 난전, 노점상인들이 대거 등장하더라.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그럼 또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상인들이 또 활동하고, 그럼 또 관호상인이었던 보부상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물론 보부상은 여러분들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보부상들이
이렇게 주도했던 장씨가 이제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 뭐 거의 1000여 개 정도로 늘어나요. 엄청나게 는다는 거예요. 뭐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농촌이 지금 되게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상품 수요 욕구가 높아지는 거고, 상품 수요 욕구가 높아지게 되면 상거래가 활발해지게 되고, 상거래를 유통을 주도하는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그 지방의 상업 활동의 중심에서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보부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보부상들은 어떻게 하느냐? 장 따라 돌아다니는 겁니다. 장씨를. 자, 예를 듭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송파장이 있습니다. 5일하고 10일. 5일날, 지금 5일날 송파장에서 지금 내가 뭐 팔았느냐? 자, 광주리, 대나무 바구니를 팔았다고 합시다. 6일날, 저 강 건너, 오늘날 따지면 도농, 여기가 어디냐면 구리야, 구리 쪽으로 갔다가 6일날 갔어요. 7일날 어디로 갔느냐? 자, 뚝섬을 넘어서 여기 쇠평장이라고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뭐 여러분들 이쪽이 그 어디쯤이냐면 바로 이 압구정 그쪽 반포 쪽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시 8일날 어디로 갔느냐? 바로 여기 안양장으로 갔다가, 안양 알죠? 경기도 안양. 그 다음에 9일날 어디로 과천으로 왔다가 10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자,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장을 따라 돌고 돈다. 그래서 우리 보부상을 또 다른 말로 장돌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장시가 각 지방에 활성화되면 또 각 포구, 즉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항구죠, 항구. 이런 항구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바다에 이루어지는 항구도 있지만 또 이 강가에 또 나름대로 포구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를 통해서 무역활동하는 선상들이 나타나는데, 선상 중에는 여러분들 경강상인이 가장 대표적이고, 또 지방의 도매업자, 우리가 전국 도매업자가 일종의 객주라면 지방에 또 도매업을 하는 또 객주가 있고, 또 여인수급을 겸한 여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하나의 각 지방의 대표적인 포구에서 일렀던 그런 하나의 장은 여러분들 북한의 원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충남의 강경 같은 곳이 아주 유명한 그런 하나의 이 포구에서 형성되었던 시장이 되는 겁니다. 상업의 중심지죠. 그럼 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또 우리 대무역은 어땠을까? 이제 대무역이 다른 나라와 관계는 어땠을까? 뭐 대무역의 모습은 뭐 아주 간단하죠. 뭐 상업이 발달하면 당연히 대무역도 유통이 활발하죠. 특히 대무역을 보면 저 청나라와 하는 무역과 일본과의 교역이 이루어지겠죠. 청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의주에서, 즉 만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중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해오는 것은 비단, 서적, 향료, 사치품을 주로 수입하죠. 물론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사상뿐만 아니라 사행무역이라고 그래서 사신 따라가면서 교육을 하는 뭐 그런 또 상인들도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또 확인을 해보기로 하죠. 자, 그러면 이런 하나의 만상은 중국으로부터 아까 이야기한 물건들을 수입했어요. 비단서정.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유통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주로 이제 어떤 상인들, 일부는 요 지역에, 오늘날 좀 평안도 지역의 일부를 이렇게 널리 유통시키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송상한테 넘기면, 송상은 전국의 그런 하나의 이
상권을 장악한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송방이라는 일종의 대리점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또 누구한테 이렇게 내상, 바로 부산에 있는 내상한테 넘기죠. 그럼 내상은 또 이거를 누구한테? 일본 상인한테 이렇게 또 넘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자, 일본으로부터는 또 내상이 무엇을 수입해 오느냐? 자, 구리 유황 같은 거를 수입해 오죠. 이렇게. 그럼 역시 또 거꾸로 자, 이 물건의 일부를 송상한테 넘기면 송상은 또 이걸 전국으로 또 유통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일부를 또 누구한테로? 바로 여러분들 여기 자, 만상한테 주면 만상은 또 이거를 누구한테? 바로 청나라에 이렇게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넓은 의미로 보면 청과 일본의 중간에서 중개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 국내에 널리 유통시키는 역할은 누가? 송상들이 주로 한다. 송상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금방 이해됐죠? 그러면 이 무역에 있어서는 자,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역, 즉 개시무역이 있고 개인과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무역, 밀무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별거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주로 이렇게 각 지역의 상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주로 만상이 이렇게 대청무역, 청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역을 했다면 내상은 부산 쪽에 있으니까 일본과 주로 일본 상인들과 교류했고 그리고 이것을 주로 국내에 유통시킨 상인들은 송상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물품은 저 중국으로부터는 주로 이렇게 이 사치품들 같은 유형이 많이 수입됐다면 반대로 이렇게 갖다 주는 건 여러분들 우리의 특산물과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온 또 우리가 일본한테 주는 거는 여러분들 대부분 일본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 쌀이라든가 무명, 인삼이었다면 우리가 주로 수입해오는 건 구리와 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의 현상이 이제 바로 화폐입니다. 당연히 사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 당연히 화폐 유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거기다가 조선시대 후기에 세금 또한 뭘로 냅니까? 돈으로 냅니다. 조세의 급납화 현상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성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화폐가 유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시장은 활성화돼.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도 국가의 세금도 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 돈에 대한 생각이 돈은 돌고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계속 돌려야 돼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돈이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썩어요. 돈 냄새나. 사 먹어줘야 돼. 여러분들 부모님도 장통에다가 돈 이렇게 모아두면 안 돼요. 돈벌레 생겨요. 돈을 유통시켜줘야 돼. 근데 지금은 절약하라고 돈을 안 쓴다고 하는데 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돈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돌고 돌려야 되는 돈이 멈춰져서 한 곳에 모이는 현상을 전환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이 금융화폐가 엄청나게 금융시장이 크면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옛날은 작아. 내가 방화동에 살고 있는데 저 목동 가서 내가 돈 필요하다고 돈 빌려주세요. 김진사 어른 이렇게 해도 김진사가 돈 안 빌려줘요. 응? 여기 방화동에 사는 천지어른한테 가서 아이고 내가 지금 돈이 급합니다. 천지어른 돈 좀 빌려. 그래야지 너 응?
신용도 높지. 그럼 돈 빌려주지. 응? 이 방화동의 돈을 일부 박첨지 같은 사람이 돈을 다 모아둬 버리면 여기 방화동에 돈이 씨가 말라. 그러면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게 되면 금리가 이자가 높아져요, 싸져요? 높아지죠. 그래서 농민이 몰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전황의 문제는 금리 상승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의 채무자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중농실학자가 있었던 게 누가? 이익 같은 사람이. 그렇지만 이런 폐단은 있다고 할지라도 상품화폐를 경제사회에서는 화폐 유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분이 박지원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분은 농민의 몰락을 가져와 안 돼. 한 분은 상품화폐 경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입장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정적인 요인은 있었지만 뭐 또 세금도 소장료도 돈으로 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상공업도 발전해서 화폐 사용은 늘어나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뿐만 아니라 오음 같은 신용화폐도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선시대 후기 농업, 상업, 수공업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무역도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시대 후기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역시 여러분들은 시험 얘기 안 하면 또 아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안해요. 무조건 냅니다. 농업 한 문제. 자, 상공업 각각 한 문제. 그리고 대무역도 그리고 화폐도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세 문제 정도는 냅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되죠? 자, 오늘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